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장관의 책을 대량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전 의원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정상적 구매였다고 해명했지만 정교 유착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빠진 채 진행된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난 가운데 쿠팡 측 대응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국회에 자료 제출은 하지 않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청문회 직전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사령관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오늘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이 전재수 의원을 내일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을 내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지난 2018년경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3명 가운데 전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금의 경우 이미 수년이 지나 추적이 어려운 만큼 시계 등 현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압수수색에서는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불가리 시계가 발견되진 않았는데 경찰은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접촉한 시기나 장소도 특정하고 있는데 내일 전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재수 의원은 여러 차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절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통일교 측이 전재수 의원의 책을 1,000만 원에 500권가량 구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구매했으며 세금 계산서도 정상 발급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한학자 총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별 전담수사팀은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조사했는데요. A씨는 한 총재의 비서실 소속으로 통일교의 핵심인 천정궁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한 총재와 지근거리에서 일하면서 한 총재의 일정과 동선을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서 한 전 총재가 수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정치인들에게 직접 줬다고 진술했는데요. 비서실 등 한 총재의 측근들은 이 같은 정황을 곁에서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한학자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했는데요. 한 총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다만 어제 이뤄진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 특검이 오늘 다시 소환을 통보할 전망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김기현 의원에게 앞서 그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 특검은 우편물을 통한 소환 통보는 패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본인은 물론 보좌진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다시 날짜를 지정해 재출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로저비비의 가방 구매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어제 압수수색에서는 김 의원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의원 사무실에 방문한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재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본에서 귀국했을 당시 마중을 나갔던 김 의원이 직접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소환 조사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네, 김 의원은 어제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가져갈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물타기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공개적으로 소환 통보 계획을 밝힌 것도 김 의원의 반복적인 출석 불응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김 의원이 이번에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조성욱 전 회장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죠. 네, 법원은 오늘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준비 기일을 통해 조 전 원장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전 재판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가 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1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입니다.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 군 사령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중앙지역 군사법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군인들이 수없이 구속되거나 조사받은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문경 기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불법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25분 전쯤인 오전 9시 35분쯤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 출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말 전역이 확정돼 민간인 신분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과 함께 자신의 사건과 관련 있고 검찰 측하고 생각이 다르면 위증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사전에 만났는지를 묻는 질문엔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부인했지만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국정원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의혹을 해소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일부 질문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봉쇄를 하려면 경찰이든 군이든 몇천 명을 보냈어야 했다며 부인한 뒤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말라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군인들이 수없이 구속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입장을 묻는 질문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초안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증인 신문이 아닌 피고인 신문이냐고 항의해 10분간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도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논리면 이재명 전담 재판부도 설치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첫 안건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튿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잇따라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4일 오전 11시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여전히 위헌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러 반대 목소리에 최대 공약수를 반영한 결과라며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이기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논리로 5개 재판이 걸려있는 이재명 대통령 전담재판부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가방 선물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을 강제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민중기 특검이 수세에 몰리자 국면 전환용 물타기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화살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하자 정권의 충견인 민중기 특검이 또다시 야당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입니다. 통일교 의혹이 민주당을 덮치며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종합특검 추진 시기 등에 대한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처럼 반격의 카드를 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목표로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정치권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종료됐습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서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빠진 터라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대표의 동문서답식 답변 태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은 여러 상임위가 함께하는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박 전 대표에게 과거 자신과 갈등을 빚은 보좌진 출신의 쿠팡 대관 담당자들에게 해외 파견이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인데요. 어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와 보좌진 사이 갈등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도하기도 했고요. 고가의 호텔 오찬을 누가 계산했는지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시각 약식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밥값은 쿠팡 측이 냈다고 밝혔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쿠팡을 만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강변했고요. 또 자신의 전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이 쿠팡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면서 인사불이익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연속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상적 행위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대표가 동문서답하며 맹탕 청문회가 된 쿠팡 청문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은 우리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청문회 직전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오동건 기자,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쿠팡은 미국 현지 시각 16일 청문회 하루 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이사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약 3,30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면서 이 사고로 쿠팡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번 사고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혀온 만큼 모순되는 지점입니다. 직접 보시죠.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투자자들이 동요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SEC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We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SEC publicly so that people can see it and understand the facts that we're dealing with. 로저스 대표는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단순 보고서로 평가절하했지만 사실 미국의 집단 소송을 의식한 행동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금융정보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금전 피해 가능성이 배상액을 결정하기에 금융정보가 핵심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가 하락에 따른 증권 집단 소송도 대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 현지 로펌 10여 곳은 이미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또 한국 당국 조사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절반 이상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과거 노동자 사망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은폐 지시 의혹도 불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청문회 과정 중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김범석 의장의 증거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 내용은 김범석 의장이 2020년 10월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메신저가 공개된 것입니다. 당시에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도 쿠팡에 근무하던 시기였지만 로저스 대표는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오히려 정보 제공자를 공격했습니다. I'm looking at this right now that you're showing to me, and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Sorry, for gross misconduct. 쿠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해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집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방송미디어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각종 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이 담겼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등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 중심을 잡지 못할 우려가 있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약세 여파로 1%대 급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줄이며 4,00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상황 짚어봅니다. 손유정 기자, 지금 증시 어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 1.7% 급락하며 3,989.6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4,0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3,900대로 내려앉은 건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내림세가 꺾이며 장중 4,03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4,010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지난 밤사이 미국 오라클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핵심 투자자 이탈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잇따라 급락했습니다. 이후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0만 6천 원대로 약세인 반면 SK하이닉스는 55만 중반대로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떨어져 900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집으로 900대 초반을 회복했습니다. 네, 고환율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5원 내린 1,477원대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1,478원대 올라섰지만 외환 당국의 메시지 이후 1,475원으로 떨어졌는데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1년 연장에도 환율이 잠잠해지지 않자 당국은 다시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모여 외환 금융시장을 24시간 관찰하며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내일 일본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미일 통화 정책 차별화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외화 건전성 제도를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가 내국인 해외 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외국인이 바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 통합 계좌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노출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온난화로 이상 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도 기온과 날씨 변화가 큰데요. 기상청이 오늘 새해부터 폭염과 극한호우에 대비한 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거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올 한 해도 복합적인 기후 재난이 많이 발생했는데 기상청이 새해에는 대응 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1시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상청은 최근 기후재난이 다양화 또 대형화함에 따라서 폭염과 호우 또 지진 등의 대응 체계를 더 고도화 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보 체계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내려지는 폭염특보의 경우 기존에는 최고 단계가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폭염 경보가 내려졌지만 내년 6월부터는 38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중대 경보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열대야가 증가하고 장기화함에 따라서 6월 이후부터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 예상되면 열대야주의보도 발령될 예정입니다. 또 시간당 100mm 이상의 재난성 극한호우에는 상위 단계인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서 위험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큰 상황을 반영해서 수도권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상특보구역을 더 세밀화해 방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체계를 고도화하고 집중호우나 낙뢰, 폭염, 태풍 등의 위험 기상을 정밀하게 감지해 예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지진이 발생하면 기존 5초에서 10초 사이에 걸리던 통보 시간도 3에서 5초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재난 대응의 속도와 또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성탄절이 있는데 당분간 날씨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까지 큰 추위는 없지만 비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말에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고 또 이후 화요일 밤부터 성탄절 이브인 수요일 오전까지 또 한 차례 강수구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눈보다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서 내륙에는 대부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기온이 낮아서 비가 내리다 눈으로 바뀔 수도 있어서 성탄절 이브 오전까지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성탄절 당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삼평동에서 인도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근처에 있는 건물 관계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등촌동 등촌역 내거리에서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히면서 승객 1명이 경상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4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강북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지역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에 나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차로를 확대하는 한편 주변 지역 정비를 골자로 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산나들목부터 신내나들목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새로 만듭니다. 이 지하도로가 개통하면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이후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 하지만 서울시의 대규모 유휴 부지인 용산 정비창 사업을 두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0,000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집을 늘릴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이번 주택 공급에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갑자기 공급을 확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6,000가구를 12,000가구로 늘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도 연이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이어진다면 주택 공급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활용을 포함한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공청사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파일럿 개념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당장 입주 공급 절벽이 예고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에 나오는 그 정도의 공급 대책만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믿고 기다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시점은 연말로 예상됐지만 김윤덕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면서 업무 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에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생중계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기억나세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권력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첫 번째로 내가 감시당하겠다를 선택한 게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고 국무회의도 왜 참모들이 말렸겠어요? 이거는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이건 국민 감시다. 되려
자신의 정치적인 자양분이나 혹은 입지를 쌓기 위해서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 계신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될 때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생중계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달았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많은 시민들의 환호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지금의 대통령이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명찰도 본인이 먼저 달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는 한시도 국민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거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돌아보면은 경기도지사 할 때 계곡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그 민감한 문제라고 피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소통하면서 조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국무회의의 결과 이번 업무보고의 공개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이러한 의도라면 생중계 업무보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좋은 측면도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대통령이 또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고 또 많은 행정력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부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생방송을 통해서 거기서 마치 그냥 정책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국정의 어떤 혼란과 또 국정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조금 진지하게 어떤 국정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야당 인사들, 야당 출신 인사들이라든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이런 기관장들에 대해서 아주 망신주기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일부 망신주기식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몰아세운다거나 아니면 좀 태도를 지적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역대 이제 최초로 이렇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각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밀실에서 또는 소수만 참여해가지고 국민들이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계획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장관부터 국과장들까지 이제는 정말 더 책임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전문성을 더 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 더 긴장해서 답변을 하는데 놓치는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임명했던 인사들만 꼭 집어서 하는 거다.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농식품부 장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유능하니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작게 생각할 편협한 사고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용적으로 유능하면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학재 사장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 맨 처음에 자기들 업무 소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은 세관 업무이다 이렇게 했는데 MOU라고 하는 게 국가 정상도 맺는 게 MOU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왜 그걸 제대로 모르냐라고 질책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나오시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마치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자기의 정책 자산을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역용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란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무작위로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하고 중요 사건 항소심 시작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민주당의 기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는데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수정안을 채택해서 오는 23일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지금 관련 예규 제정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박 의원님께서 그 이학재 사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요 지적,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상당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를 미리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참모들이 인천공항공사의 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학재 사장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또 차기 인천시장의 국민의힘 후보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망신을 주라고 아마 미리 그 시나리오를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책갈피 속에 $100를 넣으면은 그게 잡히지 않는다. 그건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그거는 뭐 관세청 업무지 인천공항 업무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학재 그 사장의 답변도 온당한 것이 사실은 그걸 전부 이제 그 수화물이라든지 모든 그 검색대에서 그걸 다 책갈피게 다 조사를 한다면은 사실은 인천공항은 전 세계 3류 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전 세계 어느 공항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그 야당 출신, 국민의힘 출신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면박을 주고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그건 정말 그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국회의원 출신에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결국은 자기 뜻대로 정치적 이 앞길이 안 풀리니까 거기 지금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인천시장만 출마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전문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걸 알고 있냐 물어봤는데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전 정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 책임성을 다하지 않으면 엄하게 질책할 사람이에요. 왜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대통령이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깨알같이 또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미리 뭐 그것을 기획하고 짜고 그래서 한번 혼내줘야겠다라고 가져오고 그렇게 속 좁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워낙에 지근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야당 출신 기관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지금 김의겸 청장도 그렇고요. 뭐 그러니까 여당 출신의 그런 기관장들에게도 상당히 질책성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출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면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예를 들면 각 그 지방자치단체를 그 순회할 때도 뭐 충남지사, 대전시장, 강원지사 다 우리 국민의힘 지금 출신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발언권 한번 주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에 그 대통령이 갔으면은 당연히 그 도지사나 시장에게 당연히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발언 아예 못하게 망신을 주고 막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연 그 대통령이 정당을 떠나서 전체 국민을 통합을 하고 정치를 통합을 하고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일방적으로 그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속보로 그저께부터 나왔던 광주공항 이전 문제, 이게 정말 수십 년의 수건 사업인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대통령이 요즘 타운홀 미팅,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주민대표들까지 직접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실은 민주당 출신인 광주시장 전남지사에게 사실은 좀 질책을 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TF를 꾸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몇 개월 만에 해결돼서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관심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그 소속의 공공기관장들이라든가 지사들이 질책을 받았다면 그만큼 무능한 거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질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게 어느 정당 소속이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국민의힘 인사들에서 상당한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학재 그 사장에 대해서도 무슨 그 아주 공개적으로 생방송이 되는데 도둑놈 신보가 뭡니까? 그런 그 용어를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어떤 위상과 그런 채통을 지켜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조 있게 하는 것이 맞지 도둑놈 신보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본인을 앞에 두고 네. 한 얘기는 아니었고 비유적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위의 명예는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도둑놈 신보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자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조금 전에 이제 그 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엊그제 이제 탈모 관련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정말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정책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듣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탈모 관련된 건보 적용 문제는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발표했던 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생활 공약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2020년도. 쇼츠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엄청 관심이 뜨거웠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이 물론 큰 국가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의 피부로 느껴지는 특히 고통받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게는 그 자궁경부암 관련된 예방조사 문제 여성들 매우 관심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건보 재정을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건보 적용 요구를 함께 추진해야죠. 아마 대통령이 이 문제도 앞으로 언급할 거라 저는 보여지는데 이와 같이 이 탈모도 그렇고 이 자궁경부암 문제도 그렇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데 왜 이게 건보 적용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접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느냐라고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5개년 계획을 저도 국정기획원에서 수립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 부처가 매년 업무 계획을 짜서 대통령에 보고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국민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은 지당한 요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아이디어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게 대통령이 준 아이디어인데 그래도 뭔가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가 좀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당연히 대통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죠. 아예 검토도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그걸 충분히 책임 있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건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일이 나오는 것이고 도저히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 때문에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또 대통령께 보고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라고 해서 모두 100%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네. 자, 국민의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한다. 실제로 그 탈모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 주가가 출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죠. 이런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탈모로 이제 뭐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인구가 한 3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모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탈모는 결국은 이제 이게 건강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미용상의 그리고 외모 관리 차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외모 관리를 위한 성형 수술까지도 이제 근보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이런 그 보험의 혜택을 다 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지금 그리고 내년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적자로 들어갑니다. 2030년 되면은 누적 적자가 60조예요. 그리고 이제 2031년 이후에는 연간 한 30조 원 정도의 지금 적자가 발생되고 전부 이제 정부 재정으로 다 메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제 우리 국가 재정이 이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하는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불급한 그러한 그 어떤 부분에는 최대한 그 어떤 건강보험 재정을 그 투입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형수술이라든지 또 탈모 이런 부분에는 지금 그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하나의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300만 탈모 인구를 겨냥한 건강보험 포퓰리즘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 생방송을 통해서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이런 것에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탈모 문제를요 네.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숫자의 문제나 표로 의식한 얘기 아니에요. 탈모 문제로 인해서 특히 20, 30, 40대 요즘은 탈모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취업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성형 수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미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간파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는 사회생활과 심리적 측면에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활에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궁경부암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자궁경부암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방주사하자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보 재정은 당연히 더 건전화시키고 효율화시켜야죠.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실생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챙겨야 한다는 걸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궁경부암은 뭐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그 탈모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예. 자, 이 탈모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했다고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오늘 사실 국방부 또 업무보고가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어떤 장면들이 나올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교부와 통일부의 부처 간 기싸움이 좀 분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 협의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관련 요소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소통을. 그러나 대북 문제 협의를 외교부가 주도하는 데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통일부는 주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별도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NSC에서는 많은 조율을 합니다. 최근의 사안도 대부분 다 조율된 것들입니다. 대개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런 것이 재현되고 반복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하니만 못하다.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합니다.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내 이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 사실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 내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갈린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의 일이 있는 것이고 통일부는 통일부의 일이 있는 것이죠. 외교부는 당연히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조하고 또 지원하고 보장할 것인지, 뭐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인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외교부라면 통일부는 말 그대로 헌법상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기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통일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예. 외교부는 또 외교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를 거의 유명무실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 문제에다가 대북 정책을 아예 종소시켜 놨어요. 예. 그런 상황을 지금은 정상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남북관계 회복하고 평화 정책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는 통일부 중심으로 펼쳐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정부의 잣대로 지금 그대로 이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이 그동안 남북관계나 또 통일 문제 관련된 전문성, 노하우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발현하도록 보장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외교부가 또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결국은 대통령 앞에서는 얼마큼 효율적으로 그런 팀 플레이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 팀워크를 대통령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양 부처가 서로 잘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처가 조율을 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보수 정부에서는 사실 통일부 폐지론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표출되고 있는 이제 이재명 정부 내에서 지금 그 외교부는 이제 동맹파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통일부는 자주파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는 이제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친서방 국가들과의 어떤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통일부는 자주파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의 지금 정동영 장관이나 또 대표적인 자주파인 그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북한의 입장을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자주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입장에서 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한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 위성락 그 안보실장의 얘기도 정부 내에서 이미 NSC에서 이제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통일부가 반기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정권 내부에서 외교부나 통일부가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은 하나의 한 목소리에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그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형세라고 보이지고 사실은 자주파와 동맹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자. 그래서 북한 햇빛 정책식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것이고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이런 그 접근이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주축으로 한 이 동맹파에서는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유엔 제재를 통해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정권 내에서 지금 대립이 되고 있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어떤 감성적 입장에서는 아마 자주파 쪽에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주파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 북한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자주파 동맹파 정말 그 낡은 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 부처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기능이 중첩되거나 이견이 발생할 때는 조정 기능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외교적 관계는 당연히 외교부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NSC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외교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은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남북관계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통일부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통일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완전 죽여놨단 말이에요. 이걸 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키워나가면서 향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결국은 한미 동맹에도 향후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조율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문제가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스타일입니까? 그걸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어제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아예 공개적으로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통일부를 지지하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외교부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과 북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통일부를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데 외교부는 대북 관계를 그동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논의 과정에 통일부도 함께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이 경험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전문적 정책적 판단에 함께하는 게 옳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박원근 대표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다루는 것은 외교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미국과 직접 그 외교 관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촉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의 그런 자세는 옳지 않고 정부 내에서 충분한 그 논의를 해서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면은 그것을 그 한미 관계에서 다루는 것은 결국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맞죠. 그걸 통일부가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한미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통일부가 불참한 문제를 두고 외교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리는 또 북한과의 그 대북 정책을 논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불참한 부분,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을 더 저희가 관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해야 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교부가 대외적 창구의 책임성, 대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의 가장 전문성과 어떤 그 책임성을 갖고 있는 통일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국익 증진이나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입장인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과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을 수사하는 특검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민주당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라. 자, 일단 조금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법에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80% 합의만 이뤘단 말이죠. 나머지 20%는 뭡니까? 일단 통일교에 관한 정치인들의 연루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이제 합의를 한 거고 예. 그 20%가 뭐냐면 이제 결국은 특검의 임명 방식과 또 특검의 수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에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했고 또 많은 은폐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특검 임명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에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또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검의 임명을 맡기자. 예. 그래서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이제 개혁신당과 지금 좀 이견이 있는 겁니다. 예, 네. 추천과 관련해서 특검 네. 추천과 관련한 이견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통일교 특검을 같이 끼워 넣을 수 없는 이유,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선 3대 특검이 왜 운영되었습니까? 그 사안 자체가 국가 헌정 질서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하니까 만들어진 또 특검들이죠. 그것과 이 사건은 저는 우선은 이 사건의 어떤 이 파장력 규모가 좀 많이 다른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3대 특검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여전히 수사 기간과 인력 때문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저희가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진했기 때문에 이건 이첩해서 경찰에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경찰과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이게 더디기만 하고 제대로 규명이 안 될 부분이 또 많다 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3대 특검에 대해서 이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동의를 구해서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이 통일교 수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정말 속도전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김건희 수사 등과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하고 너무 비교되는 그런 속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자. 경찰이 이렇게 지금 뭐 전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그래서 미진하면 그러면 그때는 특검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실제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압수수색도 여기저기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또 이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천적으로 이제 그동안 민중기 특검에서 너무 넉장을 부려가지고 그 수사 이첩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사실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찰은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권 하에서 어떤 이재명 정부의 그런 지침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의 많은 그 정치인들도 연루가 돼 있고 또 야당의 인사들도 지금 연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아무래도 정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찰에 맡기는 것보다는 결국은 특검을 중립적인 특검을 또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 저희의 어떤 이 주장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자. 이게 저는 되게 아주 정치적 저의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검은 자기들이 특검법에 담긴 대로 수사를 다 하다가 그 법에서 수사 대상이 아닌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중간에 그게 얘기가 나왔고 이걸 자기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은 경찰에 이첩한 아주 정상적 절차를 밟아가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뭘 은폐했습니까? 그리고 아니 의도적으로 지난 이걸 8월 달에 늦췄다. 이미 이걸 인지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월 달에 지금 이거 인식을 한 거 본인들의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법이 그러면 특검법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수사범이 아니면은 빨리 인식을 했어야죠.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의 수사도 하다 보면은 중간 수사 발표가 있고 최종 수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수사 발표할 때 쭉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우리 대상은 아니었다. 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니 이것은 다른 수사기관 넘기겠다는 게 통상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도 이번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다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 또 저 사건이 지금 전달돼갖고 이게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왜 민중기 특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아니, 이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특검법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니까 더 설득력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민중기 특검이 이미 통일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검품을 전달했다는 것을 8월 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걸 경찰의 수사 이첩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금 12월 말에 끝나는데 12월 달에 그걸 이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민중기 특검이 편파 수사 또 은폐를 했다는 것이고 그걸 수사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수사를 해야죠. 자, 지금 뭐 이제 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 특검법이 통과될지를 지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이렇게 뜨거워지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좀 줄여야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국민 생중계 연설에서 자신이 엉망이었던 경제를 바로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전 145만 명의 군인에게 배당금을 260만 원씩 지급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는데 역시 경제 성과를 강조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 이곳 시간으로 밤 9시, 지금으로부터는 1시간 반 전쯤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은 약 18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취임 11개월 동안 자신이 이룬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엉망이 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취임 11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fter 11 months, our border is secure, inflation is stopped, wages are up, prices are down, our nation is strong, America is respected, and our country is back, stronger than ever before. We're poised for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네, 인플레이션도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48년 만에 최악이었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자신이 공격받고 있는 단어죠. 감당 가능한 비용, affordability라는 단어도 그때 바이든 행정부 때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18조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자신이 유치했고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에 있어서의 성과도 강조했는데요. 취임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고 가자 전쟁을 종식시켜서 3,000년 만에 중동의 평화를 자신이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특별 배당금도 약속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모든 군인에게 전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정이 매년 $10,000 이상을 절감하게 될 거라면서 관세로 걷어들인 세수가 많아서 145만 명에게 군인 모두에게 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 우리 돈으로 약 26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450,000 military service members will receive a special, we call warrior dividend before Christmas, so warrior dividend in honor of our nation's founding. 네, 1776이라는 이 숫자는 미국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군 입대자 숫자가 현재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봄이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거라면서 2026년에는 미국은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경제적 호황을 거둘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 이 새 의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 생방송에 나선 건 최근 고물가와 고용 부진 등으로 자신의 경제 지지율이 36%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또 고물가에 대한 우려를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제가 상승 궤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도 보이는데요. AP통신은 그러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고 실업률도 4.6%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대중의 신뢰를 고무시킬 만한 요인은 현재 많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강북 내부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를 없애고 지하에 도시고속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출근길 정체를 해소하고 강북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영원 기자, 서울시가 고가도로의 지하화 계획을 발표한 거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산 나들목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 지하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 지하도로가 개통하면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상당한데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34km 수준으로 이미 간선도로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화를 통해 왕복 6차로를 만들고 고가도로를 철거한 상부 공간에는 2차로의 지상도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출퇴근길 평균 속도를 67km, 지금의 2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거대한 고가도로 구조물로 단절됐던 공간을 회복하는 등 도시 구조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네,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사실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내년에 사업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9년까지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지화 공사는 이르면 2030년에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지하 고속도로 공사를 마친 뒤 개통하고 2035년부터 지상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 복원 등을 통해 2037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탓에 오늘 관련 설명회에서도 아직 착공까지 한참 남은 사업을 왜 이렇게 빨리 발표하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기존 고가도로가 낡아서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대폭 늘게 되고 안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빠르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둘러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3조 3,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파놉티콘, 즉 원형 감옥에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위험 부담이 있지만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통일부와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동맹파 외교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외교와 안보 관련 제반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불참한 데 이어 이른바 DMZ법 추진을 두고도 두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7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만취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집히는 사고도 났습니다. 밤사이 소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선 통제에 나선 경찰차들의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전 내동에서 70대 남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남성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린 뒤 길에 쓰러졌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대 SUV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앞뒤 할 것 없이 찌그러져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3시간 앞서 대전 구암동에서는 승용차와 SUV 차량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2명과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엔 서울 등촌역 내거리에서 달리던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택시와 2차 사고가 나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4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큰 브레이크 소리 엄청 크게 들리더니 그 다음에 폭발음처럼 엄청 큰 충격음이 들렸어요. 어제 오후 충남 태안군에서는 지상에서 주거용으로 쓰던 선박에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당국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폭발물 설치 협박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본사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네이버도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협박글 작성자는 자신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A군이라고 밝혔지만 A군은 이미 지난 8일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년여 전에 이미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실제로 평양과 원산 등 주요 도시와 군 부대를 겨냥해 20여 차례나 전단을 날려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전단이 뿌려졌을 당시 북한은 남한의 소행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군 심리전단 등을 조사한 결과 12.3 비상계엄보다 1년여 앞선 지난 2023년 10월 NSC 상임위에서 이미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1월까지 최소 23번이나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살포 작전은 국군 심리전단이 실시했고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35곳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관련된 부대들은 매달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이 대북전단 작전 관련 문건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김용현 두 전직 국방부 장관이 국군 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대북전단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오늘 환율이 1,47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 8개월 만에 1,480원대까지 돌파하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오라클발 쇼크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한 여파를 그대로 받으며 장 초반 4,000선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했는데요. 경제 관련 이야기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지금 환율이 1,47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 8개월 만에 1,48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매일 정부와 외환당국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예. 환율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따로 있는데 펀더멘털 요인은 일단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워낙 좋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좋아지고 있느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무려 6년 연속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비슷해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낮아졌지만 3회 연속 인하했지만 상단이 3.75%, 한국은행은 2.5%. 아직도 1%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나가 한국은행은 이 최근 한해 상승을 한 3가지 정도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고 남은 달러를 빨리 환전해 줘야 되는데 갖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계속 트럼프의 요구에 의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거든요. 투자해야 될 시점이 환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것. 예. 여기다가 서학개미, 국민연금,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기다 트럼프 리스크 앞서 뭐 200억 달러가 매년 10년이지만 이게 사실은 시장이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다 보니 과연 우리 경제가 매년 200억 달러, 28조 원 가량을 감내할 수 있나? 그걸 외환시장에서 환전하고 나가야 될 돈인데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돈 풀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보다 한국 정부의 돈 푸는 속도가 2배 가량 빠르다라는 겁니다. 예. 광의음에 이제 통화 가치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470원, 예. 80원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또 추가 대책을 또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환율 수준과 관련해서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IMF 때 환율 기억나세요? 이 지금보다 낮았죠? 이제 평균 환율은 낮았고요. 예. 최고는 2,000원에 육박했었어요. 최고는 2,000원에 육박을 했는데 평균으로 따져보게 되면 1,400원대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이미 1,450원대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물론 그때는 이제 달러 국간이 워낙 비었었기 때문에 오는 위기적, 구조적 위기였다면 지금 뭐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지금 환율 상황을 지금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위기라고 좀 언급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물론 뭐 원달러 환율 최근 뭐 앞서 제가 이제 구조적인 요인, 펀더멘털적인 요기도 하고 있지만 또 외부 요인도 있어요. 특히나 일본은 아마 내일 중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일본은 저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였지 마이너스 금리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본을 빠져나가서 해외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시작한다면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됩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환율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불안해요. 예. 지금 한국은행이 당장 1월 15일 금통이 있지만 이제 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환율과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수준 자체보다도 환율의 어떤 높은 상태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 물가, 외환시장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예, 전문가들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을 줄은 몰랐다고 하죠. 그만큼 예측이 어려웠던 건데 이렇게까지 오르고 나니 석 달 전 서울대 경제학부의 환율 예측 과제가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대생의 집단 지성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전원 오답에 가까웠습니다. 올해 2학기 초 서울대 국제금융론 수업에서 제시된 과제, 종강 시점에 환율을 예측하라는 거였는데요. 지난 9월 환율이 평균 1,380원이었죠. 석 달 후인 지금 이 시기의 환율에 가장 근접한 답을 제시한 학생이 추가 점수 5점을 받게 되는 과제였습니다. 강의를 들은 학생 총 65명이 제출한 환율 전망의 평균은 1,402원. 대부분이 당시 환율에서 소폭 상승하거나 큰 변동이 없을 거로 본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자문을 가던 교수의 예측도 1,375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율은 학생과 교수 모두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죠. 9월 중순 저점을 찍은 뒤 빠르게 상승했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1,400원대를 연달아 돌파하며 종강식인 현재 1,47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하늘의 별따기 같았던 추가 점수 5점, 가장 근접한 1,457원을 제시한 학생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강의실의 분석과 이론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환율엔 신의 영역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죠. 자, 지금 현재 환율이 1,470원대인 걸 감안을 하면 이 과제 평균치와 거의 한 70원 정도나 차이가 나거든요. 네. 환율 예측이 정말 신의 영역인 걸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까요? 그러네요. 교수님의 굴욕이네요. 아니, 서울대 평균도 많이 격차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들은 1,300원대 중후반을 예측을 했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환율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게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정도였다면 어쨌든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앞으로 이제 3,500억 달러 투자를 이미 약속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후속 협상만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와 그런 걸 감안하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서학개미들의 주식 매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내릴 요인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건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돈의 금리가 높은데 돈은 금리를 따라 움직여요. 생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적으로 보면 달러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더 내릴 요인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냐? 잠재 성장률은 이미 막 더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원화 가치가 굉장히 좀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펀더멘털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여기다가 또 아베노믹스라는 아베2라는 이제 이 일본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오히려 엔화 약세를 조금 용인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본도 이제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공격적으로 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아마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보다 교수님이 더 낮은 건 예. 성적을 역으로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네, 펑크 나실 분들이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론으로 접근하기 참 굉장히 어려운 분야 같은데 이렇게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 물가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서 석 달 간격 시차를 두고 이제 체감이 되는 만큼 앞으로 물가도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한 게 기름값이에요. 예. 기름값, 글로벌 기름값 내렸어요. 글로벌 기름값이 연초 대비 20% 넘게 내렸습니다. 근데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유류세 세금 인하폭을 좀 줄인 것도 원인이지만 환율이에요. 원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 것, 하락폭이 두드러진 것, 달러도 약세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아니에요. 근데 원화 가치는 달러 약세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환율이 지금 높아지게 되면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대부분 다 수입하거든요. 예. 그러면 가공식품 가격부터 시작해서 외식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기름값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난방비, 전기료, 가스요금이에요. 예. 겨울철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면 지금 수입물가를 하는 이제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11월 수입 물가가 2.6% 뛰었어요.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2% 이내에 관리하는 건데 이게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뭐 국제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우리는 고물가가 불가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년도 걱정인데 한은에서 이제 내년에도 지금처럼 환율이 1,470원대가 이어지면은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금리를 한 단계 내리면 정말로 이제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좀 저조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얼마로 내놨느냐? 2.1%예요. 2.1%인데 만에 하나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1,450원, 60원, 70원대로 이어진다. 쭉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는 2% 초중반대, 금리를 두세 번 이상 낮춘 것보다도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내년 상반기 1월 15일 금통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이고 고환율은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이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도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하거든요. 예. 그럼 환율 상승만으로도 원가가 굉장히 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품 가격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마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해지 비용 부담을 해서 환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흑자도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 키코 사태라고 해서 환율이 예상 밖을 벗어나게 되면 수출에서 벌어진 돈보다도 환해지 비용이 더 늘어나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아마 이걸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예, 자 증시도 조금 걱정인 게 지금 장중 4천선이 깨졌습니다. 반등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오늘 4천선 공방 벌였거든요. 잠깐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 넘게 떨어져서 3,970선, 8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뭐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동안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사들였어요. 근데 지난달만 무려 13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고요. 예. 아마 이번 달도 매도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좀 부담인데, 근데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부진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오라클 쇼크라고 하는데, 오라클이 대규모 이제 이 AI 투자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이 데이터 센터 투자하겠다라는 기관이 빠졌어요. 자, 이러다 보니 결국 빚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여력이 있는 건 맞아? 이게 정말 돈 벌 수 있어?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되니까 오라클이 5% 넘게 빠졌는데, 다만 희망을 걸었던 건 장마감 이후에 물론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오라클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예. 마이크론이라는 예.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실적 전망까지 좋아요. 마진은 엄청 더 예상치를 웃돌아서 예. 시간의 거래에서만 주가 거의 한 8% 넘게 올라서 이게 좀 반영됐으면 했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의 SK 하이닉스만 뭐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1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1월에 실적 발표하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AI 대장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보면서 과연 이제 AI 버블 논란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를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끝으로 쿠팡 논란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영업 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영업 정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쿠팡은 미국 쿠팡 인터내셔널의 100% 자회사예요. 예. 이게 영업 정지하게 되면 미국 쿠팡 주가가 흔들려요. 그럼 쿠팡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이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뭐 굉장히 괘씸하죠. 괘씸하고 한국에서 이제 90%의 이익을 벌어서 가져가는 구조여서 괘씸하긴 맞지만, 그러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도 우리가 이제 과징금, 뭐 매출액이 한 3%, 지난해 매출이 한 41조였으니까 1조 2천억 원 가량은 과징금 부과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정지를 명시한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걸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그리고 이제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내부 FA 투수인 김태훈, 이승현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김태훈은 계약 기간 3+1년 최대 20억 원에 사인했고, 이승현은 2년간 최대 6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태훈은 전천후 불펜 투수로 활약하며 올 시즌 팀 내 최다인 73경기에 나와 2승 6패, 2세이브, 19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불펜 투수로 뛰는 이승현은 올 시즌 42경기에서 11홀드를 올렸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 선수를 위해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손흥민은 왜 그때 토트넘을 떠났는지, LAFC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t's not good when I stay in the same places when I feel comfortable. And I feel like I need a new challenge, and it was perfect timing. And I would say my last game for my Spurs was Bilbao. I think it was the best time to end the career with Spurs with that game, lifting the trophy. It just made me feel sorry and also feel very grateful, and it was just everything, you know, like emotional of everything, and I couldn't stop crying, you know. So I think it was just like truly my emotion that I show everything, like how I felt, like in a emotional wise, you know. I definitely don't want to go another Premier League team because I respect the club so much, and I never want to face Spurs again, you know. I hope I remember as a Spurs player forever. Would you change anything? No. I think that's just perfect. 낮이 되니 안개가 걷히고 겨울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9도까지 내려가 추웠는데요. 지금은 영상 5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금세 넘어섰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볍게 코트 한 장만 걸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의 양이 점차 늘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지만 한낮에는 서울 영상 7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예년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고 기온 변화도 크겠는데요. 토요일인 모레는 초봄 같은 날씨 속에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 오후부터 성탄 이브인 수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